주재 지역의 LTV를 40% 그러니까 50에서 40으로 더 강화를 시켰어요. 낮춘 것이죠. LTV가 뭐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50에서 40%를 낮추었다는 의미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 한도가 한 5억 정도는 가능했는데 1, 4억으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아파트 사기가 힘들어져 문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줄인 건 아니죠. 97 대책에서 공급 확대와 함께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전세 대출 2억 원으로 3억에서 2억으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전세 대출은 누가 받아요? 무주택 전세입자가 받죠. 그러니까 전세입자들도 이제 전세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심화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대출을 6억 이상 못 받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 채가 14억인데 대출을 6억 받아가지고 14억 아파트를 살려면 자기 자본이 8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8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더군다나 젊은 층은 이거는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산층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가 감소하고 이 집을 사는 건 어렵다. 그러면 수요가 어디로 몰려요?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8억에서 10억 정도. 그래서 실제로 8억에서 10억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거래량이 늘었어요. 근데 강남이나 서초 송파는 결국 대출 받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이 강남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 여목 이런 지역의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들 지역에서 공급이 앞으로 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번 97 대책에서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은 진짜 장기간 걸리잖아요. 앞으로 5년간 집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집주인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사다리의 최정점에 있고 이거보다 더 나은 소위 똘똘한 한 채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또 집값도 오를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나은 주거지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선진국에 보면 도심권에 이렇게 대단지 새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죠. 여기 매물이 안 나와요. 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경매를 가보면 좀 안 된 일이지만 아파트나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하면 정말 이제 마지막 탈탈 털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진짜 쫄딱 망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예요. 주택은 정말 소중한 재화거든요. 원초적 본능이에요. 주거가 가지는 거는 이제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족의 행복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자산 중에 이 주택만큼 소중한 자산은 이 순간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강용성, 우리가 강남, 마용성, 여목 이런 주택에는 망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하나만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산가가 진입을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 지금 몰릴 수밖에 없고 매도 호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압구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들만의 리그 이런 수요는 이 사람들이 양극화는 더 심화가 되고, 전세 대출로 잠깐 가면 전세 대출은 이건 저는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3억 원에서 2억 원인데 주로 전세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종전에 3억 원이었잖아요. 서울은 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게, 연립 같은 게 되게 집값이 비싸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4억이고 전세 가격은 아파트 기준으로 7억 5천쯤 하거든요. 7, 8억 하기 때문에 빌라로 몰리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전세 보증 제도도 지금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126%로 줄어들거든요. 이것까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이중 규제가 되면.
그다음에 감정가의 현재 90%인데 허그라든지 SGI, HF가 이게 또 지금 90%에서 80%로 낮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세 2억 이상은 들어가기 어렵다. 또 들어간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월세는 전세 대출 이자보다도 1.5배 비싸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3.2%인데 월세 전환 이율은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이들을 위한 좀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좀 두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월세를 가속화시킨다. 결론 뭐예요? 전세와 월세가 과거에는 6대4로 전세가 많았어요. 근데 2년 전부터 결국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은 오르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지금 전세 대출까지 축소되고, 보증한데도 지금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 보증거래 학계가 150에서 126으로 줄었고, 여기다가 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안전하잖아요. 세입자는. 근데 이것도 지금 전세금의 100%가 아니라,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전세금의 100%를 해주니까 이게 오히려 집주인만 이득을 봤단 말이죠. 전세금을 올려놓고 전세 대출 100% 해주니까 전세 대출 받아와, 여기다가 금융기관에 은행들에 뭐를 해주든가, 그냥 허구가 보증을 해주니까 마구마구 해줬어요. 이게 전세값 올리고 집값 오르는 범인이다. 이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월세가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월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서 월세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계가 20%예요. 또 실제로 서울의 월세를 보니까 흥미로웠을 수 있어요. 기억을 하세요? 서울의 월세는 94만 원은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돼요. 수도권은 약 73만 원 나오거든요. 거의 80으로 봐야 되지.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월세 보조, 이걸 주택 바우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주택에 월세 낸 거에 대해서 세액이나 소득 공개해 줄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접적으로 주택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고, 이 전세 대출 규제를 하고 월세 가속화되는 것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da